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어제 방한했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한미동맹 70주년 축하 결의안 채택 논의를 했고요. 자, 억지력에 기반한 실질적 북핵 대응, 그리고 한미 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는 양국 정부를 지원한다, 이런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펠로시 의장, 또 윤석열 대통령과 40분간 전화통화를 나누기도 했죠. 일본으로 날아간 펠로시 의장은 오늘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고 하네요. 자, 중국은 여러 발의 둥펑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인데요. 일부는 대만 상공을 넘고 일부는 또 일본 수역에 떨어져서 지금 아시아가 시끌시끌합니다. 자, 일본은 이 와중에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냈고요. 또 바이든 미 대통령은 원숭이 두 창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 이 시끄러운 와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뉴스, 오전에 발사된 우리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소식입니다. 자, 5달 걸려서 올해 말 12월 31일에 달 궤도에 도착한다고 하니까요. 야, 연말에는 기쁜 소식, 우리도 달 탐사를 시작한다는 소식 듣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대통령 휴가 중에 당정은 규제 개혁을 위한 회의를 열었는데, 자, 그보다는요,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가 결국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로 향하는 당을 넘어서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내고 있는 비판이 거세 보이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만 5세 입학 논란에 대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금요 톱10 스포츠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 송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이렇게 8월 첫 주가 흘러갑니다. 금요일 다시 주말이 왔는데요. 자, 오늘의 핵심 뉴스는 어떤 걸까요?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이천 관고동 병원의 화재. 이천 화재, 그럼 우리가 물류창고로 또 기억이 생생한데, 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이천 관고동의 4층짜리 건물에서 특히 4층에 위치한 투석 전문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불로 사망자 4명과 심정지 1명, 또 경상 22명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 불은 11시 반쯤 모두 꺼졌지만 이 4층에 위치한 병원이란 특수성에 따라서 네. 인명을 구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투석 전문 병원이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이제 또 정밀 감식이 이루어질 거고, 이 사망자, 부상자 상황이 더 나올 텐데 속보가 들어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관심이 뜨거운 몇몇 뉴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여당이죠.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가 열렸는데 오전에 열렸어요. 네.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상임 전국이 이 지금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네. 이걸 지금 결정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비상 상황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상 상황이 맞다라고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비대위 체제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인 이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에 대한 여기는 맞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비대위가 출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 비상 상황으로 해석한 것, 자, 근거 일리 있습니까? 지금의 현재 상황, 당 상황 자체를 그냥 이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원 당규상으로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야지만 비상 상황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최고위원회가 이렇게 상실되는 순간은 어느 때에 이제 결정이 되느냐, 네네네. 이걸 두고 이제 최고위원 숫자가 7명이다, 5명이다, 4명이다, 이런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논의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 대표가
뭐 사고 상태에 있고 그리고 최고위원 회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운 현재 상황 그 자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기로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사실상 추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9일에 전국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당규 일단 개정을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바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원장에 대한 임명 권한이 당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에서 이제 직무대행까지 좀 확대되는 방식으로. 그럼 권성동 직무대행 내려놓겠다 했지만 현재 직무대행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를 주말 동안에 아마 최종적으로 당내에서 결정을 하면 그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 임명과 그리고 이제 당원 당규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전국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는 이 출범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뭐 비대위를 꾸릴 텐데 인선을 제일 중요한 건 비대위원장이고 비대위원들일 텐데 박 기자님 누가 비대위원장이에요? 당내 인물이 많이 거론됐죠. 네, 당내 이제 중진 의원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조경태 의원도 만약에 자신에게 비대위원장 맡으라고 한다면 그걸 피하지 않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 당내 중진들 중에서 한 명이 맡을 거란 거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친윤 이른바 이제 윤석열 계라고 불리는 의원이 좀 앞장서서 나가게 되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또 이제 친윤 세력이 들어가서 비대위도 하고 또 당권도 잡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친윤계로 좀 확실히 색깔이 나는 중진들보다는 좀 중립적인 그런 인물이 비대위원장에 인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 누가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주말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중립적인 중도적인 노선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그냥 빼내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친윤 그룹으로 갈지 뭐 이제 경우의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위원회 의장이죠. 이제 서병수 의장이 엊그제 했던 얘기가 사실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차기 비대위를 거치고 나면 차기 전당대회는 거기서 이제 선출되는 대표가 2년짜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임기를 다 가져가는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로 보면 그러니까 비대위가 이번에 출범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이준석 체제는 그냥 임기 종료, 자동 종료가 되는 거라서.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자동 제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제명이라는 건 이제 당 밖으로 아예 이제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아니고 이제 당 대표로서 권한 행사뿐만 아니고 이 체제 자체가 이제 임기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 해임 조치에 그러니까 이제 준하게 된다. 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도 이제 비대위는 결국 그렇게 되면 차기 뭐 당권을 이제 겨루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됐던 것처럼 무슨 혁신 비대위가 돼서 좀 장기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면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당권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발 물러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기 전대로 바로 가겠죠. 그렇습니다. 거의 조기 전대로 뭐 9월 내지 10월에 이제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박정호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당권의 직접적인 후보군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선별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게 말이죠. 지금 8월 28일 민주당은 뭐 대선, 지방선거 다 패배하고 지금 비대위 상황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닥쳐오는데 그 이후에 또 가을이 되면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 또 전당대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당대표를 뽑고. 자, 비대위를 빨리 결정하면 관리형 비대위로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흐름으로 쏠려갈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제 이준석 이 대표의 거취예요. 조혜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복귀 가능한 당원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건의 안건이 오늘 상임정부에 올라온 거거든요. 하나는 아까 제가 의결했다는 말씀드린 비대위 가자고였고, 또 조혜진 하태경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돌아와서 남아있는 그런 임기를 채울 수 있는 내년 6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최고위원들도 뭐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담겨 있는 그런 개정안이었는데 아까 비상 상황으로 가는 것은 상임정국위원 40명 가운데 26명이 찬성을 했고 조혜진 하태경 의원의 개정안은 10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결이 된 셈입니다.
비대위 체제로 빠르게 갑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 지금 절벽 끝에 설 수밖에 없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당내 상황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쓴소리를 하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 연 이틀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문장 자체가 네. 형용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예. 올렸는데요. 이준석을 아무리 공격하고 이준석에게 내부 총질한다고 지적을 해도 부질없는 이유가 수많은 자기 모순 속에서 이 판을 끌고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도 아니고 사실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를 없애기 위한 그런 작업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윤리위부터 이제 문제 삼는 거네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이거 뭐 사실 어제도 윤 대통령이 이제 과거 장관 인사 논란에 대해서 했던 말, 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는데 이제 이 친윤 핵심 지적하는 것도 하고 있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지적하고 있는, 네. 지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전략은 뭘까요? 오늘 이제 올린 글을 보면 그 전략이 사실은 전방위 저격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네네. 왜냐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도 굉장히 뭐 좀 강렬한 편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함께 올린 그 그림들, 그러니까 사진들이 주로 지지율과 관련된 이제 그래픽들인데 그 내용도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리서치 뷰에서 이제 지난 뭐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정당 지지도를 네네네. 표 하나로 만든 거를 올리면서 이게 벌써 2년짜리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준석의 1년이라고 본인이 임기에 있었던 기간 동안을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정당 지지 좋았다? 그 기간 동안에는 민주당한테 역전당한 적이 없었다. 이제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네. 지금 정부가 바뀌고 이준석 대표를 이제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부터 당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포인트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보다 더 크게 이제 그래픽이 부각이 된 게 여당 위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거를 조사한 그래픽을 하나 올렸는데, 네네. 대통령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온 그림을 올렸더라고요. 숫자 얘기하지 마세요. 이 골치 아파집니다. 예, 저도 보니까 이제 그 그림에 어디서 조사한 건지가 안 나와 있어서 다 찾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그건 안 넣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강도 높게. 네. 이 포인트가 이준석 대표의 요 며칠 동안의 변화 중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책임론. 그러면서 이제 윤핵관을 아주 딱 찍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2017년에 대선 후보를 3명이나 지지했던, 3명이나 지지를 바꿨던 이 삼성 간호라고 이제 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이 3명인 사람들을 이제 간호로 섬겼다라는 건데 네.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여포를 지칭하는 겁니다. 주인을 3번 바꿨다는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삼국지가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선거 끝났는데.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저격이 조금 더 노골화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또 뭐 신조어 만들어내는 데는 이준석 대표가 일가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더 나올까. 사실은 삼성 간호 이 얘기는 네. 그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왜냐하면 장 의원이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2017년에 그때 대선 당시에 반기문, 네. 유승민, 홍준표 이 세 후보를 차례로 지지했던 것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석입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또 언젠가 얘기하겠죠. 아주 불러다 놓고 얘기 들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방에 있나요? 지금 이제 수도권이 있어요.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왔어요. 된다라고 네. 페이스북에 자신의 근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오늘 오전 상황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간다. 다음 주 뭐 9일이면 화요일이니까 네. 결정 날 것 같고요. 주말 사이 비대위원장도 물망이 나오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적어도 당권은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게 서병수 의장이 우리 인터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도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게시를 했는데. 또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위를 이제 ARS로 표결 진행할 수도 있다. 네네네. 이제 이렇게 여당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 기사 속보 기사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정 맞춰서 과반 소집해서 과반 의결하는 것도 귀찮은지 네. ARS 전국위로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하는군요. 네. 뭐 이게 지금 코로나 집합금지 상황도 아닌데 ARS로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는 맥락으로 봐서는 전국이 100여 명 정도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럼 50여 명 이상, 뭐 60명 내외 모이면 이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죠. ARS로 한다. 이걸 비판했다. 지켜보죠. 계속 주말 사이 이야기는 쏟아질 것 같은데 어제 제일 핫했던 이슈는 바로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락가락했던 게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은 없었고 전화 통화로 대체했고 네. 뭐 의원 외교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양국 의장 간에 어제 뭐 공동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방한을 마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성명을 냈다는 소식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담았습니까? 네, 한미 양국은 강력한 유대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건 안보와 함께 수십 년간의 따뜻한 네. 우정으로 만들어진 거다. 의회 대표단은 서울에서 안보와 안정, 경제 성장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공동 약속과 소중한 양국 관계를 재확인했다. 네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한 중에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28,000명 미군과 가족에 대한 한국의 환대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대표단 의원들은 각각 윤 대통령에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통화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해서 협력하자는 게 강조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한미 유대는 강력하다. 소중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뭐 내용은 이제 훈훈해요. 네. 자, 그런데 임 작가님, 네. 지금 의전 논란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밤에 도착했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만나는 것이다 했으면 좋았을 것을 뭐 조율 중이다. 여기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네. 정치 구단을 걸고 반드시 만난다 이런 얘기도 내놨었고요. 외신 평가들은 어때요? 네, 우리 박지원 원장이 이제 8단으로 내려가시게 됐습니다. 아니 초단이냐 8단이냐 그것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논란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외신들 보도를 보면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화 면담으로 대치한 거에 대해서 네. 다소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펠로시 의장의 그 면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매체들이 주로 미국 매체들이다 보니까 뭐 더 그럴 수는 있는데 오늘 나온 외신 보도들은 대체로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낸 상태라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을 달래려고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을 피했다라는 비난이 일자 대통령이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전화 면담을 통해서 진화에 나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기도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 외에 이제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중국 때문에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느냐, 만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모든 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내려졌다라고 말했다는 이 발언을 뭐 워싱턴 포스트와 뭐 인디펜던트 뭐 이런 매체들이 많이 전했고요.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다시 일어났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 매체들이 우리 서울에 아시아 지국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 보충도 많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이슈들에 대한 이해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각도로 좀 살펴보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또 우리 외교 당국이 외교 행보를 할 때 좀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묘하게 이번 논란의 핵심을 제가 추려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일전에 나토에 가서 우리는 서방 자유진영에 참여했고 나토 회원국은 아니죠. 옵저버로 갔는데 인도태평양 수호에 우리도 참여하고 중요한 축으로 뭐 3축 얘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한미일 동맹 얘기도 거기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 나토가 원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중국까지 포함해서 구조적인 전략적 개념을 바꾼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미국 진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국익을 고려해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단문을 해석을 해보면 펠로시를 안 만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고 펠로시를 만나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럼 중국을 의식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외교 노선이 수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모든 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 전에는 이게 뭐 2주 전에 이 타진이 왔을 때 휴가 기간이고 지방행 일정이 잡힐 걸로 보여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율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대통령실이 만나냐 안 만나냐 이 문제 가지고 처음에는 안 만난다라고 했다가 뭐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다시 또 안 만난다 이러는 부분들 그랬죠. 그게 좀 엇갈리는 부분들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건 또 이제 외교안보실이죠. 미국 쪽에서 보면은
아니 왜 그러지?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제 중국 인터넷 여론을 보면은 응원하는 중국은 상당히 우호적인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이게 일관성과 아니면 우리 외교의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위한 전략이 있는 것이냐, 그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맞는 거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이런 다른 순방국에서는 지도자가 만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방행이 취소가 돼서 서울에 있는 상황인데도 만나지 않고 전화를 했다. 전화 40분 하는 것보다 사실 만나게 하면 마음만 먹으면 교통통신 다 하니까 몇 분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게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학에는 이제 샤워실의 바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물을 처음에는 너무 뜨겁게 틀었다가 뜨거우니까 그거를 빨리 바꾼다고 다시 차가운 쪽으로 틀었다가 너무 차가우니까 다시 빨간 쪽으로 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신호를 이제 상대방한테 잘못 주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박정 기자님 정리해 준 게 딱 그겁니다. 중국 쪽으로 기울이거나 혹은 미국 쪽으로 기울이거나 너무 한쪽에 이제 극단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외교 당국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상대하는 이제 파트너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찬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방식만으로는 뭔가 좀 제대로 된 신호를 주기가 어렵다. 지금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국제적 판단 하에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한 뒤에 대통령실이 다 공유를 해서 잘못된 신호가 나가지 않도록 잘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좀 교훈이 나왔습니다. 냉탕, 온탕 이론을 이렇게 또 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네요. 자, 지금 과학 방역 강조하는 정부니까 과학 외교를 한다면 물의 온도를 정확히 맞추는 게 좋겠죠. 자, 교통정보를 좀 듣고요. 금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에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휴가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고는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진천터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6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으로는 동서울 요금소에서 산곡 분기점까지나 호법 일대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전체 18km 구간 막히는데요.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지나기가 어렵고요. 또 강원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는 원주 부근에서 5km가량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가신다면 초월 부근의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저희가 이게 방송 중에요. 숫자에 민감해요. 숫자를 얘기하면 고지해 드릴 게 많아서. 근데 요거는 또 짚을 수밖에 없는 뉴스가 이제 금요일이면은 돌아옵니다. 자, 지금 휴가 중인 주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갤럽 조사 나오는 날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떨어졌네요. 응답은 66%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러면 또 요인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임 작가님 어떻게 좀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지지율이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전 요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갤럽 조사를 보면 계속해서 뭐가 가장 부정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라고 질문을 주관식으로 하면 인사 문제가 1번으로 꼽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온전히 해소를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박순애 사회부총리가 이제 교육정책 관련해서 이제 큰 논란을 빚었었고요. 이번 주 내내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부정평가가 높았던 행안부 내의 경찰국 설치 문제. 그래서 이제 크게는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이 박순애 장관 이 두 사람이 지금 인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통령이 휴가 가기 직전에도 그래서 혹시 다녀오고 나서 그러니까 휴가 동안에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을 좀 하고 나면 쇄신과 함께 다음 8.15를 기점으로 뭔가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있었는데 심지어 휴가를 가기 전에 인적 쇄신 없다. 네. 뭐 휴가 가서도 일과 관련된 것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바람에 그러면 지켜보는 국민 여론 입장에서는 뭔가 좀 바뀌지 않겠구나. 바뀌려는 생각이 없구나. 이제 그런 입장을 유지가 되다 보니까 좀 이 하락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직무 긍정평가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조사 기준으로 지난 6월 둘째 주부터 쭉 네네.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에서 계속 20%대인데 또 24%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낮은 지지율이냐 보면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비슷한 직무평가를 기록한 시기가 국정 개입 의혹이 정말 커졌던 네. 2016년 10월 셋째 주 야, 그쯤이거든요. 거의 요 시기에 이 10월 후반에 백남기 농민 노제를 필두로 촛불 집회가 그렇죠. 시작이 되죠. 딱 그러니까 그때네요. 이 국정 개입 의혹이란 최악의 사태를 맞았던 이 박 전 대통령 임기 말과 비슷한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제 임기는 사실 3개월밖에 안 지났고요. 네. 그만큼 윤 대통령의 빠진 지지율 하락 상황이 심각하다.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지표가 뭐냐면 정당 지지도인데요. 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4%가 나와서 네. 지지율 역전이 이제 고착되는 양상입니다. 여야 간에. 그러니까 기존의 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국정 운영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지지율이 잘 버틴 편이었거든요. 네. 민주당한테도 우위를 좀 유지했던 기간이 상당히 길고. 예. 그런데 이게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는 결국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그 문자 메시지 파동 때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당이 사실상 하나로 이제 합치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서부터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좀 여당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혼란상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되는데 네. 어느 방향으로 꾸려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여론의 지표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야 이제 정당 지지율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조사된 한국갤럽 조사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또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또 발표가 나올 텐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다음 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제 기사를 보다가 이게 한겨레 기사가 화제가 됐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한겨레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이제 20%대까지 떨어지니까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답답함을 호소하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목소리들이 있는데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이 내가 한겨레에다가 하소연할 줄 몰랐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권의 이제 수뇌부가 우리 얘기는 안 듣는 것 같다. 제대로 좀 더 지적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언론에 주문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언론이 좀 세게 지적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의원들의 쓴소리, 의원들의 내부 좀 얘기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쓴소리할 수 없는 그런 이 당의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1일에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을 또 남기기도 했어요. 어떻게 썼냐면 특별감찰관과 검찰총장 신속히 임명해서 내부 부조리의 단호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 또 영부인이 어떤 모양으로든 활동하고자 한다면 제2부속실을 가동시켜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2부속실은 없앤다. 이게 대통령 공약이라 집권 초기부터 이제 공약을 또 뒤집기는 그렇다면 여사관리팀 해서 공식 팀을 하나 발족해서 공식화만 해도 낫지 않겠는가 하는 절충안도 있는데 여기서는 참 장기간 동안 뾰족한 답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정 운영의 축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축인데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 이제 정부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이 세 가지 축이 다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은 인사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실 내부가 지금 시끌시끌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국민들이 많은 거고 여당은 당대표가 사실상 여당은 비상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나라간 비상 상황이고요. 정부도 지금 이상민 장관 박순애 장관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굉장히 좀 아마추어스러운 양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세 축 중에 그래도 한두 개는 좀 살아 있어서 버텨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다. 침착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보니까 박순애 장관은 뭐 신발 벗겨진 것까지 기사가 되고 있으니 지금 일파만파 일이 하나 논란이 되면 작은 일도 자꾸 또 커지거든요. 근데 이걸 뭐 침소봉대다 프레임이다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합리적인 소통으로 좀 푸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 요 뉴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옆집이 이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합숙소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배씨면 5급 사무관 급해실 텐데 부동산에 내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임 작가님?
네, 이 민주당 그 이재명 의원의 자택 옆집에 네. 경기도시주택공사 GH 합숙소가 이제 꾸려진 게 지난 대선 때 이 밝혀지면서 그래서 이게 캠프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던 그렇습니다. 거죠. 미리 이제 캠프 역할을 하려고 거기에 꾸려놓고 거기에 이제 경기도에 지원이 들어갔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GH 판교 사업단이나 이런 데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처음에 GH 그 합숙소가 꾸려지던 시점에 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사람이 배 씨와 어느 정도 이제 연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네. 그 앞집에 이제 사는 사람이 이제 80대의 그 집주인이 있는데 네. 80대 집주인의 이제 아들 부부가 살고 있다가 그 집을 전세로 내놓는 과정에서 배 씨가 어떤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배 씨가 만약에 그 집을 내놓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GH공사가 이제 합숙소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이재명 의원하고의 어떤 이 연결 관계가 혹시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의혹이 더 짙어진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직 아무 말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일단 취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배모 씨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이게 확인되는지도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남용 의혹, 이 공익신고자가 있죠. 배모 씨 밑에서 또 일을 했던 직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건의 핵심은 배모 씨다, 고소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네요. 네, 어제 이제 이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뭐 유튜브 채널 전화 인터뷰에서 이 배 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 꼭 책임을 물을 거다, 고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A 씨가 배 씨가 자신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어떤 혐의를 고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온 데에 대한 책임을 A 씨가 배 씨에게 묻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오늘 한입뉴스 시간은 다 됐는데 뉴스가 소화가 안 되네요. 제가 오늘 가장 주목한 뉴스는 한국 첫 달 탐사선 이 다누리가 미국에서 발사된 거죠.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콘 9에 실려서 지금 무사히 궤도에 일단 올라갔고 5달 후에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데 뭐 5달 남았으니까 기다리면서 이건 하나하나 좀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도 좀 무섭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지. 자, 대통령 휴가 마치고 돌아오면 당장 월요일에 어떤 도어 스태핑을 할 것이냐. 화요일에는 국민의힘 전국위가 열리고 지금 민주당 소식 하나도 못 전했어요. 전당대회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디저트송은요. 이 청취자 0075님. 오늘 다누리 발사 축하하면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신청합니다. 다누리에 실린 장비가 지구로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전송할 계획이래요. 달에서 날아오는 BTS 노래를 미리 한번 들어보죠. 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ocus on. So I'ma light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먼저 천만의 말씀과 천만의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천만의 말씀이 맞습니다. 두 표현 모두 천만에로 발음할 수 있지만 뒤에 말씀이라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천만 뒤에 조사의를 써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만 뒤에 에를 쓰는 천만에도 있는데요. 이것은 천만에 하는 감탄사로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내고요.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울어 쌓는다 라고 할 때 쌓는다에서 싸 밑에 히읗 받침과 쌍시옷 받침 중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때는 히읗 받침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쌓다가 동사 뒤에서 쌓다의 형태로 쓰여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어 쌓는다란 말은 아이가 계속 운다든지 심하게 울 때 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이 기운을 돋우려고 함께 힘을 주어내는 소리는 여영차가 아니고요. 이영차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어제보다 낮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현재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된 곳이 많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매우 덥겠습니다. 낮 기온 31도에서 37도의 분포로 서울 32도, 강릉 35,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고 내일도 거의 비슷한 기온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 27도 등 24도에서 28도로 열대야도 대부분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 서울 32도를 포함해서 30에서 3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고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하고 전국에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강하게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30mm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5에서 60mm 정도 예상되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20mm를 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소나기가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이 한 줄기 소나기가 청량감을 주긴 하지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천과 계곡에 물이 불 수 있어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 낮 기온 3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의 한 상가 건물 4층에 위치한 투석 전문 병원에서 불이 나 사망자 5명을 포함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여 명, 위중증 환자 수는 이틀째 3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보건소 PCR 검사에 예약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현재 상황을 두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상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려 이르면 다음 주 초 여당 지도체제가 비대위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출된 당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이 한심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연일 직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오늘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스페이스 X사의 펠콘 9에 실려 발사된 뒤 2단 로켓 분리에 이어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자, 만 5세 곧 초등학교 입학. 이 학제 개편안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 이런 비판이 많이 높아졌죠. 관련해서 교육부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자, 오늘은 서울시 최초의 3선 교육감이십니다. 1선 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직접 연결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교육계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학제 개편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학부모님들이 우려가 큽니다. 네. 지금 만 6세에서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이게 이제 학제 개편인 겁니다. 네네.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미래 세대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구나 이제 아무런 사전 어떤 논의 과정들이 이제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고 졸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저 역시도 교육부의 이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 바도 있습니다. 네, 자, 유감이시다. 자,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에 대해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결국 냈는데요. 이게 선우가 좀 바뀐 감은 있습니다만, 그럼 이제 아마 남아있는 공론화 과정 중에서 이 교육부가 좀 어떤 대목에 가장 신경 써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도 뭐 정책을 집행하고 많은 정책을 이렇게 세우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시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정책 내용과 그 정책을 추진하는 추진 방법이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정책 내용을 떠나서 이건 추진 방법 자체가 너무 졸속이고 협과정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돼 있습니다. 네네. 잘못 끼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공론화라는 것은 결국 추진을 위한 공론화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단 중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는 것이 교육부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용을 떠나서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엎질러진 물이다, 철회하고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 예. 자, 이틀 전에요, 전국 27개 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교육감님들 의견 수렴하고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제 충분한 논의가 없이 발표된 점에 대해서 이제 유감이 있고, 또 그런 일종의 그런 너무 졸속적인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공감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안은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교육감님들이 뭐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을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교육감님들이 다 지역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장을 유보한 지역도 있고 반대를 분명히 하는 교육감님도 당연히 계시죠. 다 그렇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부정적인 기류가 컸군요. 이제 교육감에 비해서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곧 네. 저희가 이제 사실 2달 만에 총회해가지고 이게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화상으로라도 좀 의견 수렴할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서 유보하는 교육감들도 계셨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교육청 패싱 논란이 보도가 됐어요. 조 교육감께서는 이 교육청을 허수아비 취급한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예. 교육부는 뭐라고 답하던가요? 예, 뭐 약간 이제 이 부분은 좀 강한 언어로 사실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최근에 박순애 장관, 뭐 학부모 단체, 교육계 또 만남도 있었는데 뭐 연일 반발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 학부모계, 교육계 반발에 대해서 뭐 교육부 입장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예,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는 걸로 저희는 느끼고 있고요. 네. 저희도 이제 많은 정책 추진을 해봤는데, 이처럼, 뭐 90% 이상, 뭐 이렇게 8, 90% 이상 즉각적으로 또 입장의 차이가 많거든요. 네네. 교원단체들 간에도 보수와 진보 간의 차이도 그렇죠.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반대하는 경우는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도 저는 교육부가 조금 추진 방법 자체에서도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깨진 점이 있기 때문에 네.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진영 논리가 없더라고요. 이 간담회에서 좀 합의안 같은 것이 도출된 바가 있습니까? 그냥 뭐 의견 교환이었습니다. 네, 교육부에서도 이 교육부의 정책의 어떤 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설명하고 또 뭐 저희가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감 입장에서 경청하고 그러나 또 비판적 의견도 좀 다수 나오고 뭐 찬성하시는 분도 예를 들면 뭐 경기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아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조금 유보적 찬성의 입장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떠나서 과정의 문제가 너무 컸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번 내용을 들여다 볼까요? 만 5세 입학 뭐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부는 아무래도 그 조기 입학의 근거로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성장이나 발달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그 중요한 명분이 뭐 졸업도 빨라지고 입학이 당겨지니까 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취업, 또 결혼, 또 뭐 입직 연령도 낮아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핀트가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명분으로 얘기하는 문제들이 현존하고 또 중차대한 문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취학 연령을 낮추는 방식이 뭐 기존에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일부의 견해인데 그것을 바로 국가정책화하는 충분한 더구나 공론화 국가정책화하는 그런 것에 이제 문제가 있고요. 사실 지금도 만 5세 조기 입학은 학부모가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그렇게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같아도 발달 속도가 빠른 아이도 있고 이제 느린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발달 속도가 빠른 아이들에게 느린 아이들도 모두 맞추어야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 우리 애는 지금 뭐 유치원 5살인데 우리 애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공포가 밀려오는 이제 이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입학이 빨라지고 졸업이 빨라지니까 취업, 결혼, 저출산 문제가 개선된다는 논리는 좀 지나친 주장이다. 조금 더 검증해야 될 문제고 그 자체 그러니까
취학 연령을 1년 낮추는 문제를 뭐 악마화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예. 물론 뭐 논의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는 철회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말 백지 상태에서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 보육과 유아교육의 완전한 국가 책임, 보육과 유아의 완전한 그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 책임의 시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큰 틀 속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명분이 되는 사안들이 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건 잘못된 해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학제 개편안에 혹시 보완 대책이 뭐 생각되는 거는 있으신가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빨리 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논의의 장이 열리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동안에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보완으로 이렇게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살려지면 좋겠고 거기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다양한 견해들을 놓고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어떤 무상보육, 완전한 무상 유아교육에 기초한 저는 보육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 체제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틀을 짜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년을 낮추는 방식보다는 보육과 유아의 어떤 그 무상과 국가 책임 체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되게 그 이번에 반대하시는 분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공통분모를 그런 방향에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더 심층적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최초로 서울시 3선 교육감이 되셨어요. 바로 6월 이제. 3선이라고 하니까 제가 부담감이 좀 느끼습니다. 사실은 저는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3번이나 아이들 교육을 맡겨주셔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되지 않습니까?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이렇게 초중고를 마치는 학생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3선을 제가 저에 대한 어떤 기쁨으로보다는 막중한 어떤 역사적 책임으로 그만큼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정말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주도해 오신 2선까지 하셔온 정책 방향들, 노선들이 있죠. 특히 이제 주목됐던 게 이 자사고 특목고 폐지 소송을 주도하신 그런 점인데요. 그런데 이번 정부 교육부는 지난주에 자사고는 유지하되 외고는 폐지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왔습니다. 이 정부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새 정부에서 자사고 정책이 역전되지 않기를 과거로 돌아가기를 사실 소망을 했었습니다. 또 좀 지켜보는 입장인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떤 자사고 전치 방향으로 입장을 대통령 보고에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서울의 경우는 서울에 대개 한 49개 중에 반절이 서울에 몰려서 상당히 이제 서울의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25개 자사고 중에서 10개가 일반고로 이미 자발적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자사고들이 자발적 전환을 하는 마당에 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에 일괄 일반고 전환이 이렇게 정책화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다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좀 혼란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저는 당연히 반대하고 재고해 주기를 바라고 시행 과정에서도 반대 입장을 이제 표하는데요. 이 취지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혹시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사고가 말하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가 정말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사고라는 특별한 학교 유형에서 돈을 좀 많이 내고 우리 아이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일반고와 분리된 자사고 유형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 입장은 모든 일반고 내에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냐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분리된 학교 유형을 만들고 그럼 거기서 또 좋은 하면 뭐 국제학교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분리 칸막이로 네. 가게 됩니다. 더구나 이게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분리교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사고 중에 일반고로 전하는 학교에 이제 한가람고 같은 데가 있습니다. 네네. 정말 가장 모범적인 자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자사고는 정말 입시 교육을 치중하지 않고 아이 네. 어떻게 보면 맞춤형 교육을 해주고요.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심층적인 케어와 교육 지원과 학습 지원을 개별화 교육처럼 해주는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해주고요. 네. 다양성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나름의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전환하는 자리에서 이사장님과 교장님을 만났을 때 정말 모범적으로 하셨는데 분리된 학교 유형에서 하시지 말고 네. 정말 지금 일반고 전환됐으니까 일반고 내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일반고가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교육감님의 아까 삼선의 막중한 책임감에 더불어서 또 앞으로 전개하실 교육 철학까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교육감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아주 핫한 코너죠.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1위를 인물, 말, 장면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한겨레 김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8월 첫째 주 금요 톱10. 네. 음악 프로 같네요. 멘트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번 주 인물 1위 최진봉 교수님이 꼽아주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요. 네. 먼저 육성을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문자가 공개된 뒤 이준석 대표가 처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과거 이 발언입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당시 당대변인이 이 발언을 비판한 게 이준석 징계로 이어졌다는 한 언론사 논평을 언급하며 눈을 의심케 하는 증언, 상당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면서 더 심각한 건 대통령실이 이 발언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할 용기도 교정하겠다는 책임의식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대위 출범이 곧 당대표 자동 해임이라는 해석까지 나오자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이제 당내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윤핵관과의 비판 주고받긴 게 계속돼 왔던 건데 이 대통령실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어요. 네. 자, 이준석 대표를 꼽아주신 이유는요? 대통령을 직격하니까요. 아, 그래서 세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흑화된다고 보니 그랬잖아요. 아, 흑화된다. 흑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흑화가. 왜냐하면 사실은 네. 그 전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발 흑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직접. 맞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안 들어준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문자,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네. 그 문자로 인해서 윤석 대표가 명확하게 이해를 한 거죠. 아, 윤석열 대통령도 나를 이미 마음속에 지우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윤핵관들이 윤 대통령의 생각을 잘못 오해하고 지금 저러고 있다 이랬잖아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명확하게 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본인이 선택할 선택지가 별로 많지 않아요. 네. 조용히 그냥 물러서든 아니면 흑화가 되든. 흑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에 피해를 입히면서 본인의 정치적 어떤 확장성을 노리는 그런 행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뭐 흑화인지 백화인지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시각이 다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당내에서는 입지는 그냥 백척간두에 쓴 거죠. 네. 오늘 전국 상임위에서 비상 상황이다 했고
다음 주에 이제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초에 서병수 의장은 그러면은 자동 제명이다 그랬는데 그렇지. 자동 제명은 아니고 자동 해임 이렇게 이제 오늘 종료. 예. 이게 이 대표 임기가 자동 종료. 말장난하는 거죠. 그게 똑같은 거죠, 뭐. 자, 이 해석에 김한 기자님은 동의하세요? 뭐 일단 당원 당규라는 게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니까 해석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개정하고. 뭐 그런 건데 지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상 상황이 만들어진 비상 상황, 인위적 비상 상황이냐, 네. 아니면 정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네. 이걸 놓고 보면 선거 승리한 지 이제 뭐 얼마 됐습니까? 정권 출범한 지가 아직 100일이 안 됐어요. 네네. 그런 여당에서 이런 비상 사태가 났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준석의 표현을 들자면 용피셜. 네. 용피셜로 아니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사라지니 당이 잘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가 비상 상황이냐. 그럼 비상이 아니고 정상 상황 아니냐. 네, 뭐 이 얘기. 그러니까 이 것들이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기조 변화를 한 이유가 이 인위적 비상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비상 상황이 결국엔 어떤 과정으로 전개가 되더라도 본인은 몰아내기 위한 과정, 결론. 으로 이제 가는 거였고 그게 이제 서명수 전국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 그 시점부터 지금 연 이틀 오늘은 표현이 굉장히 셉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 보면 뭐 대통령을 향해서 누가 봐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인데 형용 모순이다. 한심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윤핵관 중에 누군가를 겨냥해서 장비가 여포에게 열칭 삼성 간호다. 주인 셋을 모신 노비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이제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이 이준석 대표가 생각했던 흑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정으로 가고 있다. 자,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서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까지 임기니까 만약 징계 안 받고 뭐 쭉 가든 징계 6개월 받고 복귀해서 1월에 복귀해서 뭐 6월까지 하든 공천권은 없는 당대표예요. 근데 지난 두 번의 주요한 선거를 또 이긴 당대표 맞아요. 논란은 사이사이 해프닝들이 있었지만 그러면 윤핵관들이 만약 이 비상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장을 해서 비대위로 몰아가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전제라면 가정을 받아서 이준석이 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핵관은 국민의힘도 윤핵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럼 윤핵관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듣고 지키는 대로 다 할 사람이냐? 그렇게는 안 보여요. 자기 정치 얘기가 나왔었죠. 자기 정치도 그렇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지지율이 높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겠죠. 뭐 혁신해야 된다 뭐 그렇죠. 그래도. 근데 지지율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혁신을 해야 돼요.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총선 앞두고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대표가 만약 계속 한다면 대표를. 선거에서 이기는 구도를 만들어 놔야 되고 그래야 본인이 차기가 본인한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윤핵관들은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국민의힘이 받쳐주면서 끝까지 방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렇게 하겠냐고요. 선거 앞두고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이미 혁신위를 띄웠을 그렇죠. 때 노출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정치의 행보를 하는 것이고 어차피 차기에 뭐 본인 생각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도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의 어떤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 윤핵관 입장에서 그걸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주도를 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준석 대표가 계속 대표에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요. 자, 이 정치에 뭐 세상 일에 정답이란 게 없지만 과연 이게 국민들이 혼동되는 거 그럼 어떤 노선, 어떤 방향이 옳고 그른 거냐. 대통령을 그냥 탁 옹이체제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이제 여당도 혁신을 해야 되는 거냐. 처음에 혁신이 뛰었을 땐 잘했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간 사이에 그냥 내부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자, 이준석 대표에게 두 번의 사퇴 기회가 있었다. 이게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의 기회가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 같고요. 자, 대선 직후 그리고 윤리위에서 당원 정지 결정을 내렸을 때 이때 스스로 좀 자숙하는 모습으로 물러나거나 자 이제 난 두 번 선거 이겼으니까 또 당의 어떤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좀 이제 이선 퇴진하겠다 이러면 멋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건데 이렇게 정면 승부하고 이렇게 이제 흑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자진 사퇴했다면 정치 행보가 더 원활해졌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그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더라. 이 소문이 있었고 실제 뭐 그걸 권유했다는 정치인들의 실명이 돌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뭐 이재호 상임고문의 말대로 뭐 이렇게 지금까지의 정치 오래된 문법으로 보면 그런 타이밍에 사실 맞았을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쓰는 글들도 그렇지만 내가 사람들이 나를 우리 당의 귀중한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노련해지고 뭐 배움을 쌓고 돌아와도 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내가 당에 남아있는 이른바 윤핵관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거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유일하게 갖고 있는 권한이 이제 대표, 정치적인 자산이 그거기 때문에 대표죠. 사실 이제 그걸 스스로 놓아버릴 때 생존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당에 남아있는 윤핵관들에 대해서 그 정도의 믿음까지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 두 번의 사퇴 기회가 있었다라는 정치 언론의 평가가 합당하려면 이 제안을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고 이제 그 당에서 장문을 장악하는 사람이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이런 협상, 이런 제안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과도 그 정도의 신뢰관계는 아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과 뭐 만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아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는 아니라는데 내가 언급할 수 없다. 이 진실 공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준석 대표가 좀 이른 시점 타이밍에 조금 퇴로를 했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퇴로를 마련한다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무슨 퇴로가 있겠어요? 퇴로 없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재원 상임고문 말씀처럼 이 두 가지 선택도 본인이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보장된 것도 없는 상태에 물러나요. 아니 대선 기간에도요. 뭐 최영일 평론가도 많이 들었고 김환기도 들었겠지만 대선 기간에도 윤핵관은 별로 그렇게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필요해서 선거에 필요하니까 같이 가긴 가지만 원래 의총에서 거의 날아갈 뻔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탁 이렇게 끼워놓고 형님 리더십 나오면서 그렇죠. 봉합이 됐던 거죠. 근데 그게 선거 마지막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이라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이준석 대표를 좀 당에서 좀 멀리하고 윤핵관 중심으로 모든 걸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재호 상임고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의 기회에서 물러났다고 한들 미래가 뭐가 보장이 되냐고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준석 대표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죠, 제 말은. 자, 그러면 이제 비상상황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9일 화요일에 전국위가 열리면 비대위가 뭐 추인되든가 당원 당규 먼저 개정하겠습니다만 이 주말을 거치면서 남아있는 변수나 장애 요인 없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본격적인 자기 발언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한 2주 정도 침묵을 지켰는데. 가처분 내고 막 그럴까요? 네,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 뭐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근데. 뭐 당원 당규를 개정할 수도 있고 정국위가 윤핵관들이 짠 판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정국위를 ARS도 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수단을 만들어서라도 뭐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 여론이 이준석의 편이냐 아니면 이준석을 국민의힘이 몰아내는 것 같다. 이거에 따라서 사실 길게 보면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 갈릴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막 올리고 그런 거 보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주가 됐는데 이 당내 상황이 또 영향을 줘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뭐 더 낮아진다든가 정당 지지율이 낮아진다든가 그러면 이거 봐라 민심은 동의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또 여론의 반격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자기가 대표하는 동안에 여론조사 임기 중에 여론조사를 올렸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10에서 15 정도 높아요.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일체가 돼버리면 어디로 맞춰질 거냐로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가치 뭐 이런 게 더 이제 생각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 교수님. 거의 뭐 이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는 제임스 웹 망원경 수준의 이제 정밀도를 자랑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는 자,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빙의를 해 주시고 그럼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신당 창당설까지 나옵니다. 차기 총선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신당 창당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총선을 앞두고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다. 2년의 시간이 왜냐하면 있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창당을 하겠다는 신당 창당의 깃발을 들면 따라올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있죠. 그 당원 당규 개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 무산됐습니다만. 네, 무산됐습니다만. 하태경 의원과 그다음에 조혜진, 그다음에 홍은아 의원까지. 네네. 홍은아 의원.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지율이 또 영향을 미쳐. 지금 김한 기자 얘기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럼 나와요 사람들. 거기 계속 있겠습니까? 거리두기를 우선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당선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네. 뭐 대통령 지지율 이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신당 창당이 상당히 급물살을 탈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다. 네네. 다만 지금의 당장 무슨 신당 창당은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그렇게 하려면 이준석 대표 입사하는 환경은 어떻게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좋게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계속 흑화를 해야 돼.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윤핵관들을 공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느 시점인가 어떤 신당 창당의 깃발을 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 이후에 이제 뭐 여야 원내 주로 1, 2, 3당이 다 비대위 체제가 되는 아주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비례를 뭐 한 5석 얻으면 3당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에서는. 그렇죠. 현역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명 따라 나오면 바로 3당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가능합니까? 김의단 신당 창당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되니까 어제 오늘 굉장히 뭐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들이 막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여러 비판을 받지만 본인의 고정된 지지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준석이 없으면 국민의힘엔 없는 지지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게 때문에 존재하는. 실제로 투표가 100% 그 인가로 이루어지는지는 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지지층 고정 지지층이 이준석만의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최 교수님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다만 이 모든 전제는 이준석 대표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전제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그 룸을 더 넓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야,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지금 성접대 의혹의 이제 윤리위 징계. 경찰 수사가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되겠네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돼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것도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볼 거예요. pit박 이미지를 가는 거거든요. 이 정치 탄압이다.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가 되는 이미 윤리위가 정치 탄압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문자가 결정적이었어요. 문자만 없어도 그렇게 말 못해요. 윤리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윤리가 뭐 충분히 검토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그 문자의 의미를 보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의도를 가지고 본인을 몰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수사도 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여론이 일정 부분 그걸 옹호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김한 기자님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을 언급해 주셔서 일부에서 저희가 다룬 한국갤럽 자체조사에서 나온 그 내용이고요. 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4%로 대통령 긍정평가 24%보다 10%포인트 높게 나왔다.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 이게 제임스 최라고 하죠. 제임스 최. 우리 미국에서는 영문 쓰셨어요? 아니요, 안 썼어요. 진봉 최였어요? 그럼요. 저는 한국 제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외국 친구들도 진봉 최. 그렇게 부르죠. 그래요. 자, 촉을 발휘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비대위원장. 누가 됩니까? 비대위원장이 어렵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관리형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당대회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애매하게 뭐가 있냐면 이준석 대표가 징계가 끝나기 전에 전당대회 하려고 할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본인 또 나올 수 있거든. 본인이 위에 당원권 복권 된 다음에 출마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주호영 이제 이런 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당내 중진. 당내 중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누구라고 꽂을 수 없지만. 색채보다는 조금 중도적인 그렇죠. 그래야 이제 여론전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친윤이 가게 되면 또 이거 짜고 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러려고 이랬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중도 색채라는 분들이 다
비슷하게 친윤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누구죠? 정진석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뭐 무난한 분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정진석, 장제원 이런 의원분들이 나오시면 너무 또렷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이 금요 톱10은 이게 뭔가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첫째 주 금요 톱10. 이번에는 말 분야 1위입니다. 김한 기자님이 뽑아주셨는데요. 먼저 육성으로 듣고 오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합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선거를 끝내겠다.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자 이재명 의원인데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 3인방 중에 한 분이고요. 어대명 계속 이제 지지율은 뭐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그런데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 발언을 이번 주에 말로 꼽으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 발언뿐만 아니라 이재명 의원이 지금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논란도 1인 1실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설화 되고, 리스크도 나오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래요. 안정적으로 지금 당대표 1위를 달리고 있고 뭐 별다른 경쟁자도 없는 구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이런데 왜 굳이 이렇게 말을 지금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말을 단순히 세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층에게는 호소력이 있는 말일 수 있겠으나 이제 계속 말하는 패턴을 보면 어떤 부분까지는 사실관계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결론을 맺는 과정에서 이 지지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뭐 이런 측면의 이제 말들을 해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인데 이재명 의원이 이제 뭐 여의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 말의 관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이게 또 말 분야니까 일리 있습니다. 보통은 1위 후보는요. 토론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부자 몸조심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아주 하나마나한 두루뭉실한 얘기로 하고 근데 1위를 달리는데도 지금 센 말을 해서 오히려 좀 화를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말 얘기니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오늘자로 이 금요 톱10에서만 제임스 최가 되셨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찐봉 최. 자, 이재명 화법, 이재명 스타일 왜 이렇게 자꾸 구설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사용할 때 단어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단어. 왜냐하면 앞뒤 맥락을 다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면 뭐 욕 플랫폼 이랬는데 그 욕이라는 말이 화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결국 플랫폼의 의미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원 개개인들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이제 평가하고 뭐 항의하고 이런 것들을 플랫폼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하자는 거였는데 이제 욕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어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재명 의원도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그 단어가 불러올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한다고 하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한 한 저는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이 발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미지에 지금 갇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프레임에. 이게 뭐 경쟁자들도 막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사법 리스크 하면 국민들이 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이 돼요. 리스크란 말 자체가 위험이잖아요. 근데 법적인 위험이 있다. 그 말은 연계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 의원이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연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드러난 게 예를 들면. 물론 본인 주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나 또 본인의 부인이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건 맞지만 거기에 본인이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어서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슨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지난번 감사원장도 그랬잖아요. 감사원장도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연관성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혹은 많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직접적 연관이 됐다는 어떤 의견도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긋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리스크라는 말 때문에 사법 리스크라는 이미지가 본인한테 더 씌워지게 되고 그러면 물론 대표 선거에서야 본인이 뭐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차기의 대선까지도 바라보고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 분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미지가 각인되는 것을 경계하는
핑계하려는 네네. 그런 의미 때문에 좀 센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선긋기라는 게 잘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 때 깨고 네.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해야 되는데 최근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의혹 조사 사망한 참고인이 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김혜경 씨 수행기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말이다. 거짓말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뭐 예를 들면 1호 차량 네. 김혜경 씨가 탄 차량의 기사는 아니지만 선행 차량의 기사였다. 그 이게 이제 말 바꾸기로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선행 차량의 기사면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알 수도 있고 네. 이게 좀 약간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오락가락 해명이다. 이것도 좀 원인 제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문제까지 터냐 네네. 언론이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최대치의 공격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본인의 발목에 말을 잡히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망한 참고인과 관련해서도 제 기억에도 한 서너 번 정도 좀 뭐 말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애초 해명을 할 때는 그리고 이게 뭐 무당의 나라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랬죠. 예, 굉장히 좀 불필요하게 이 문제를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엄청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요. 네네. 그래서 막 세게 얘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그냥 차분하게 해명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세게 말을 하는가. 또 한 가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어제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얘기를 해놓고 왜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는가 이런 이미지가 남거든요. 근데 정치인에게 가장 안 좋은 그러니까 아까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만 하고 끝낼 거다. 이러면 지금도 뭐 어대명 하니까 당내에서 문제가 안 될 텐데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저 말이 어제랑 오늘이 다르네. 어제는 분명히 더 세게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수행팀이었네.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 점을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아주 비슷한 얘기들을 좀 쏟아내는 것이 자 무난하게 당대표는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차기 대권이 목표 아니냐. 그 길은 험난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이 당권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자 그래도 이제 지금 닥쳐온 거는 20여일 남은 전당대회입니다. 최 교수님, 어대명은 이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틀리시면 정치구단 내려놓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공약 하나 받았네요. 한 번 또 내려놓으신 분이 있으시던데. 이미 내려온 분이 한 분 있죠. 초단이냐 8.5단이냐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만 남았어요. 강훈식 후보 제가 당대표 됩니다. 박용진 후보도 접니다 그랬거든요. 본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김한 기자님도 같은 의견이에요? 네,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근데 이변은 없다.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본인들의 역량과 실력을 더 좀 보여주는 경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이제 파지티브한 이 전략 경쟁, 정책 경쟁도 얘기하는데 아직은 1위 후보 때려잡기 지금 요 전략으로 가고 있죠. 자, 다음 주도 궁금하네요. 예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벌써 끝납니까? 최진봉의 원포인트 저널리즘 특강. 오늘도 못해요? 이게 유니콘과 같은 전설의 코너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게 대본의 절반인데. 준비를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엄청 지금 논문을 써오셨어요. 난 진짜 준비를 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번은 저희가 맛은 보여드렸습니다.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쏘는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정리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녹음하러 이렇게 녹음실에 들어갔는데 야구 잡설. 정말요? 유니폼이 쫙 걸려있는데 제가 기아 앞에 앉았잖아요. 정말요? 저는 우리 애들 때문에 두산인데. 그러시구나. 정 PD님 생각이 나서. 참고로 다음 주에는 저희 그 프로그램에 두산 팬도 게스트로 출연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시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부터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합니다. 네, 밤잠 맞아요. 설치는 분들 이제 시작되는 많으실 거죠. 텐데. 자, 손흥민 선수 올해는 또 어떤 활약을 보일까 궁금해지는 시즌인데
제한적으로나마 무료로 볼 수 있었던 토트넘 경기 중계. 이제는 유료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그 전부터 뭐 주요 팀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리버풀, 첼시 이런 팀들의 경기를 유료 채널인 스포티비 온에서 중계를 했었는데 네네. 시청자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 경기는 기본 채널인 스포티비에서 서비스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부터 토트넘 경기도 스포티비 온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무료는 없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광고 수익이라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최근에 뭐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중계권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스포티비라는 회사도 이제 그 모기업인 A클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그 대표랑 관련된 이슈 등이 좀 있어가지고 내용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UFC나 뭐 이런 이제 중계권들도 다른 방송사로 넘어간 경우도 많았고, 저도 이제 최근에 중계권을 담당하는 부서로 옮겼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자본의 싸움이다. 네, 자본의 싸움이 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영방송 입장이 있지만 사실 그 A클라나 상업 방송들은 굉장히 상업 방송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것이 어느 정도가 득이냐. 이로 인해서 광고 수익이 많이 줄어들긴 하니까요. 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티비 소위 말하는 스포티비 나우 구독자가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광고 수익을 줄어드는 광고 수익을 벌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좀 이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스포티비 모에서 A클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저런 중계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뭐 테니스, 뭐 저기 이제 다른 축구, 야구, 그리고 MLB, UFC는 이번에 이제 TVN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게 스포티비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이 A클라라는 회사는 중계권을 이제 해외로부터 구매해서 다른 방송사에 재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런 회사가 재판매를 하지 않고 자기네 채널에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이익이 중계권이 안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UFC가 TVN 쪽으로 넘어간 게 A클라 입장에서 성공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이 시장의 규모가 커져서 다른 채널로 이제 재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좀 더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순환 효과가 날 텐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A클라 입장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약간 고육지책으로 이제 유료로 돌리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치열한 상업 방송의 어떤 수익 모델 싸움, 시장 싸움이죠. 이건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또 시청자 입장에선 순수하게 아니 스포츠를 경기장에 갈 때야 내가 시간 내고 돈 내고 직관을 하지만 비싸게, 아니 집에서 TV로 안방극장에서 보는데 이거 돈을 또 따로 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통신비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렇죠. 케이블 구독료라든가. 근데 이제 채널마다 별도로 또 돈을 내야 돼? 이게 또 OTT도 아닌데? 맞아요. 이 케이블 채널이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중들의 인식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돈 내고 봐준다. 이러면은 이제 이게 선순환 할 텐데. 그렇죠. 저항이 더 커지면 문제가 생기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뭐 간단히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전에 소위 말하는 뭐 소리바다 때부터 음원 무료 다운로드가 보편적이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이제 음원을 스트리밍하면서 유료로 구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IPTV에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이걸 돈 내고 본다고? 내가 영화관도 아닌데? 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비용 지불이 당연해졌단 말이죠. IPTV도. 이런 식으로의 전환이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한테 이제 소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례적인 경우죠. 이렇게 스포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게. 당장 우리 그 치킨집만 가도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치맥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EPL 같은 경우 외국에 나가면은 이런 스포츠 경기를 펍에서 소위 말하는 펍이라 그러죠. 보려면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값 말고도 따로 입장료를 내야 돼요.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내가 맥주 한잔 하러 들어갈 때 맥주값 플러스 음식값은 별도로. 만약에 스포츠 라이브 공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죠. 라이브 공연이랑. 라이브 공연 보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약간 경마 중계소처럼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죠. 경기장은 아니지만 모여서 보면서 즐기고 그렇죠. 입장료 내세요. 맞아요. 그런 거 영화관 갈 때 돈 내는 거랑 영화관 보면서 팝콘 값이랑 뭐 영화관이랑 다른 것처럼 그런 문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종류의 펍이 없죠. 그래서 과연 이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는 조금은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맞아요. 같은 거 있고, 맞아요. 스포츠 펍이라고 박스 그러죠. 있고. 그래요. 자, 이 해외 스포츠뿐 아니고요. 이 월드컵, 올림픽 등
중계권료가 급등하게 되면 네. 이게 항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플랫폼이 중계를 독점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KBS에서는 정 PD님 그 역할을 맡으니까 네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아, 그럼요. 나도 이제 중계권 협상자다. 그렇습니다. 야, 자 그런데 이제 국민 보편적 신청권이라는 것은 점점 사라지는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 흐름이 옳습니까? 자본주의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근데 보편적 시청권에만 호소를 하기에는 네. 저희를 포함해서 모든 방송 산업이 점차 자본 위주로 너무 급상 돌아가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당장 다음 올림픽인 네네네. 2026년 밀라노 파리. 동계올림픽. 파리까지는 이제 지상파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올림픽인 이제 밀라노 동계올림픽부터는 JTBC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JTBC가 지상파에 재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네네네. 지상파에서는 이제 올림픽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종편도 그렇고 언제부턴가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도 그렇고 그렇죠. 종편에서 봐야 되는 또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최근에 이제 월드컵 축구 최고종 예선도 그렇죠. TV조선에서 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요즘 세상에서 이런 채널들 유료 채널로 보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케이블 예. 보급률이 9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차이점은 국민적인 관심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상파 채널에서 하는 거랑 JTBC나 TV조선 같은 종편에서 할 때랑 분명히 똑같은데 국민들이 봤을 때 약간의 관심도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메가 이벤트, 내셔널 이벤트는 괜찮은데 프로 스포츠가 이렇게 더 중계권이 넘어가면은 분명히 이거는 이제 관심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은 당장 최종 예선 같은 경우에도 지상파에서 할 때랑 이제 종합편성 채널에서 할 때랑은 조금 인지도가 달랐거든요. 경기를 했었나? 어디서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영향받는 걸 뭘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소위 말하는 줄다리기 혹은 뭐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연배는요. 지상파 3사밖에 없던 시절에서부터 미디어가 시작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주말에 이제 소파에서 이제 스포츠 봐야지. 그럼 이제 앞번호부터 그렇죠. 채널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네. 10번 때, 20번 때, 200번 때까지 갑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주말이 끝나는데 야, 그런 시대가 왔어요. 자, KBO 리그 정규 시즌 이제 50여 경기씩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의 허삼영 감독 자진 사퇴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1일 날 자진 사퇴를 하고 박진만 감독 대행 체제를 들어갔는데 첫 경기는 우천 취소가 됐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이제 박진만 대행이 부임하자마자 주장을 이제 교체를 합니다. 기존 이제 김홍곤 피렐라 선수에서 오재일 선수로 교체를 하면서 어제 드디어 이제 첫 승 신고를 좀 했죠.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감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에 사실 지금 9위까지 처져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2위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반격이 좀 일어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감독의 자진 사퇴 시즌 중에 그리고 우선은 감독 대행 체제인데 일단 첫 승은 챙겼다. 맞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문제입니다. 자, 지난해 KBO 리그의 최종 순위표를 보면 1위와 8위의 경기 차가 11.5경기에 불과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올해는 1위와 4위 간 중간까지의 격차만 14경기예요. 그러니까 SSG는 최장 기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하위권 팀들이 이제 부진하단 말이에요. 자, 이 양극화, 순위 양극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준비를 상위권 팀들이 더 열심히 했어요. 오프 시즌 동안에 가장 열심히 뛰었던 팀이 SSG고 LG 키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팀들이 오프 시즌에 과연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보를 했느냐? 냉정히 보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성적보다도 어떻게 보면 돈을 덜 쓰는 게 이 팀들한테 중요했나라는 좀 비판적인 생각도 들고 그래서 팬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서 프런트라든가 이런 구단의 각성을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투자하고 준비하고 훈련한 팀이 잘하고 있는 거고 소홀했던 팀이 못하고 있는 거다. 사필 기정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기아 잘합니까? 기아는 딱 투자한 만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한 만큼 하고 있다. 이게 팬인데 아직도 평가는 냉혹해요. 그렇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내년 3월에 열리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과 관련된 소식이 이어지고 있던데 아직도 이 대회 있어? 6년 만에 열리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6년 만에 타이중, 일본, LA 이런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대회가 원래는 4년마다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제 2년 정도 코로나 딱 기간이었죠. 좀 심했던 기간에 맞춰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전에 보면요. 일본한테 막 지고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팀들 이기고 올라가서 리그니까 결승에서 일본을 무너뜨린 적도 있어요.
자, 이 이전 대회보다 한일전이 더 많이 치러질 수 있게 조정됐다고. 어떻게 보면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2009년에 너무 많이 만났죠. 4번이나 만났잖아요. 4번. 아니 그때보다는 줄었고 일단 내년 3월 10일에 2차전이 한일전으로 열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계속 토너먼트가 다른 조도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만나봐야 결승에서 한 번 더 만나게 되는 정도의 지금 토너먼트 대진표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 네. 요즘에 축구에서 계속 일본한테 밀리고 있어서 냉정하게 말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이죠. 내년에 야구에서라도 좀 한번 서력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데 어떻게 네. 잘할 것 같으세요? 네, 뭐 지금 이강철 감독으로 이제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상 뭐 예전에 김인식, 김경문 이런 감독들과 좀 세대 교체가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네. 이번 WBC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점이 투구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또 투수 교체 운용에 있어서는 조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투수 운용에서 강점을 살린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령탑의 전략도 중요하죠. 네네. 야, 오늘 흥미진진한 스포츠 얘기 오랜만에 나누니까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스포츠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은요. 2286-6616-3235